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질입니다. 네. 네, 오늘 뭐 끝까지 괴롭히네요, 시장이. 오늘 팔아도 추석 때 돈 못 찾는데 외국놈들이 선물로 날리니까 참 체력이 없으니까 선물 좀 많이 파니까 쉼이 없이 그냥 아침 초장부터 작살이 나네요, 시장이. 네. 뭐 거래대금도 너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줄은데 선물 폭탄 터트리니까 박살 나는 거죠. 많이 줄어서 코스피도 한 7, 8조 정도 거래되다가 오늘 네. 6조 원대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그래도 한 8, 9조 원대 거래되다가 오늘 7조 원대로 또 빠졌습니다. 네. 합쳐도 이게 한 14조 원대? 네. 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줄었죠. 20조 이상 되던 요즘에는 뭐 20조가 어떤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최고점이지만 7월달 말에는 60조 원 넘었었잖아요. 네. 그때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그렇죠. 20조 원대는 넘었었는데 거래대금 차트로 보면 쏴해. 지난번 64조 되고 나서 1년 내내 빠졌어, 주가. 그러고 나서 반등하다 픽 하고 또 싹 빠지고 있는데 이 대깔꼬마니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기분 싸합니다. 차트만 보면. 네. 네. 오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다 1.3%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네.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네요. 네. 조금씩 덜 빠졌으니까 미국과 망창 빠질 때 9월 한 달 동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채권 시장하고 환율이 저래버리니까 신흥국은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 저렇게 강세돼 가지고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뭐 대만, 일본, 홍콩 다 1%대 초반 정도 네. 하락하고 있고요. 상해는 0.3% 정도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네, 원달러도 1,348원. 오늘 한 1% 정도 올라서 1,350원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좀 환율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업종은 상승 업종은 좀 방어력 높은 섹터가 좀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음식료랑 통신 이 두 업종만 상승을 했는데요. 네. 농심은 5%나 올랐어요. 삼양식품은 2%대. 라면주들이 오늘 좋았고요. 제일제당, 빙그레, 오리온 뭐 2%, 1%대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가 네.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 통신 섹터 여기는 항상 방어주 역할을 하죠. SKT, LG플러스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빠진 건 섬유회복 섹터. 이게 뭐 한세실업 5%대 하락했고요. 일산방직, FNF도 2%대 하락했고 오늘 FNF 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 중국 소비주들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좀 빠졌습니다. 네. 신세계가 특히 6%대 하락했고요. 현대백화점 3%대 하락, LG생건, 아모레퍼시픽, 롯데건강개발, 파라다이스 GK에 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환율이 일본 엔도 149를 드디어 돌파했네요. 이거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네, 149엔이라니 놀랍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설주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4%대 하락했고요. 현대건설, GS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다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DLNC 1.5% 하락, 태영건설도 0.6%. 태영건설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좀 안 좋은 좀 약간 유동성 위기다 이런 루머가 좀 돌고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이제 사실무근이다라고 답은 했고 그럼에도 아직 주가는 이제 반등이 없고 조금씩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 484%예요. 뭐 그렇죠. 네, 코롱글로벌 400% 넘고요. 400%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주도 요즘 참 네. 힘든데 오늘 그래도 부동산 대책 발표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100만 호 내년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공급 100만 호? 음, 내년에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네, 스케줄을 조금 앞당긴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부동산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대책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부동산 띄우는 대책이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 최근에 부동산 속살을 봐버렸어. 네. 한국은 부동산을 띄우는 게 정부 주체가 띄웁니다. 정권에 상관없어요. 네, 정권에 상관없이 공통되게 부동산 띄우는데 정부가 달려들어 있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하고 호흡이 맞은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스팅이 없었다면 현재까지의 부동산 가격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불가능한 얘기야. 어째 좀 이상하다,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해가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업이 세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8%대 하락했고요. 뭐 쿠크홀딩스,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 하나생명, TY홀딩스도 다 3%에서 4%대 정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특히 은행주들이 뭐 배당 하락 때문에 오늘 좀 많이 하락했는데 배당 4%안 주는데 4%나 빠졌어요. 네, 그동안에 상승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네. 배당 원래 뭐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배당 뭐 한 3% 줘도 주가는 막 3% 넘게 빠지고 그러면 뭐 매년 그랬었죠. 아니 근데 배당락 아니잖아요. 네. 아니, 분기 배당. 분기 9월 분기 배당이 조금 있는데 그거 뭐 네, 요즘 항상 꾸준히 주죠. 예, 배당을. 뭐 네. 1%대 주는데 음. 주가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네 그러네요.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교훈을 배웁니다.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도 뭐 IS동서, 태경BK, 조선내와, 성신양해 뭐 이런 시멘트주들 다 3, 4%대씩 좀 하락을 했고요. 증권업종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래서 다올투자, 미래에셋, 유화, 삼성, 키움, 교보 다 같이 좀 하락을 했고 유통 섹터에서는 뭐 화장품주들, 뭐 중국 관련된 뭐 면세점주들, 뭐 백화점주들 오늘 다 3에서 6%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온다는 말도 안 되는 뉴스는 걸로 올리더니만 또 하루아침에 빠져버리네. 네. 뭐 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 얘기니까. 왜 옵니까? 안 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안 올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지금 리포트 좀 전달해드리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추석 연휴 전후에 지수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2010년에서 2022년 한 12년치 정도 분석을 해본 결과 연휴 3일 전부터는 좀 소폭 약세를 보이다가 연휴 이후에는 7영업일 정도까지는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가 한 10일 정도로 굉장히 길었던 2017년 경우에는 연휴 5일 전부터 좀 약세를 보이다가 연휴 이후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연휴도 한 6일 정도가 되잖아요. 예. 굉장히 긴 연휴라서 그런지 더더욱 좀 미리 팔려는 매도세로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연휴 앞두고 워낙 좀 약간 우려스러울 만한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네. 미국 예산안 협상 종료 시점이 또 연휴에 껴 있어가지고 또 우려스러운 매도세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임시 예산 또한 편성되지 못하면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미 행정부가 10월 1일에 셧다운 가능성이 증가했다라고 리포트를 내는데 통상 이제 회계연도 종료일이 미국은 9월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편인데 이번엔 좀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요. 예산안 12개 항목 중에 1개만 하원을 통과했고 나머지는 합의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전면 셧다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셧다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은 뭐 일부 직구만 빼고는 나머지는 무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몇 주 안 가고 보통 이제 다시 복귀가 되면서 이제 지급이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의 이제 실업률 상승 그리고 GDP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는 발생하는데 결국 한 분기 이후에는 보통 이제 되돌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큰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금리가 이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조금 이 추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네. 정부가 셧다운 만약에 발생하면 이 골디락스 전망이 좀 후퇴함과 동시에 11월 달 추가 인상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셧다운 같은 거 발생하면 당장에는 시장 충격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당연하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오늘도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정도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도 1.7% 정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소부장들도 한 1, 2%씩 오늘은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유안타증권에서 대만의 주요 반도체 7개 기업을 탐방을 하고 리뷰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뭐 미디어텍이나 퀀타, 뭐 글로벌 유니칩 코퍼레이션, ASE 뭐 등등 여러 가지 회사를 돌아본 결과 정리를 해보자면 뭐 스마트폰, PC, 서버 쪽의 수요가 예상보다는 이렇게 높진 않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재고가 정상화 중이긴 하지만 이 하반기부터 중화권 벤더 중심으로 일부 수요 회복은 될 것이다. 하지만 회복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네. 하고 있고요. PC 쪽은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는 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재고 조정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서버 쪽은 북미 시장은 연말까지 재고 조정 진행을 하지만 탑 4개 이 서버 업체들은 24년도 캐펙스 전망치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 메모리 수요 높이는 조금 낮춰야 한다는 게 유한타의 의견이고요. 24년도 수요 회복 가시성은 조금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좀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감사한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24년도 메모리 가격 상승 탄력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전공정 밸류 체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아라 이런 의견인데 네. 대부분 다 요즘 반도체 의견은 여러 증권사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3분기 안 좋고 4분기부터는 조금 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메모리 가격은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쇼티지까지 발생을 하면서 내년도는 그래도 업황이 많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3차 연말까지 이런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한타가 대만 회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만 탐방하기엔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다 대만 네. 회사가 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올해 건설사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일단 24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이 건설산업 지식성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보면 이 건설업체의 폐업 건수가 올해 9월 22일까지 해서 405건입니다. 2006년 이후에 최고치이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5곳 정도가 매일매일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보다 조금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태영건설이 유동성 우려가 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22일에 태영건설이 좀 유동성 위기로 금융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금요일날 한 6%대 하락을 했고 네. 어제 또 3%대 추가 하락을 했죠. 네. 태영건설 측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돈 없는 악성 루머는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또 3%대 빠지는 거 보고 건설사에 대한 지금 좀 시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좀 크구나 이런 그냥 보도 하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전반적인 좀 PF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하여튼 높아요. 480%가 넘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신평에서 25일에 건설 PF 리스크에 대해서 좀 긴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네. 근데 한신평이 착공 현장의 PF 위험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양호, 주의, 위험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일단 양호는 분양률이 75% 이상 이미 된 곳. 이쪽은 좀 양호로 구분을 했고요. 75% 미만으로 간 곳은 이제 위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주의로 분류를 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PF 보증이 있는 건설사 15개사의 보증 잔액이 총 27.7조 원. 그리고 이 중에 총 네. 62%가 1년 내에 만기 도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주의나 위험 단계의 PF 보증액이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이런 건설사도 좀 있더라고요. 네. 태영건설이 192%, 롯데건설이 146%로 이 두 곳이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은 PF 보증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은 20% 이내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PF 보증액이 아니라 주의나 위험 단계에 있는 PF 보증액만 따졌을 때 자기 자본을 이렇게 190% 정도 초과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 PF 보증액 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22년 말 자기 자본이 7,400억 정도인데요. 총 PF 대출 보증은 7조 4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배네요. 대충 한 1000% 정도. 10배. 네, 그래서 주의 위험 단계 PF 보증액만 이제 한신평 자료에 나와 있어서 192%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전체 보증액으로 따지면은 자기 자본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태영건설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9,5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8,300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결 기준이라고 하면 별도 이외에 자회사들 자기 자본까지 다 더해서 합산하니까 네. 보통은 연결이 더 커야 되는데 그죠. 1,000억 이상 더 낮다는 거는 다른 자회사들 중에 뭔가 이제 자본 잠식에 빠져 있거나 이런 굉장히 큰 규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자회사 인제스피디움, 요거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 자동차 레이싱 네. 경기장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산이 140억인데 부채가 1,400억입니다. 그래서 네. 무려 순자산이 1,260억 정도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으로 돈이 계속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매년 나가죠. 유지하려면 네. 대출 받았을 테니까. 이거를 근데 자산이 140억인 회사에 이 1,400억이 거의 다 이제 차입금이거든요. 금융기관 네. 차입금.
이거 어떻게 해줬냐고 보면은 이제 태형건설이 지급 보증을 해줬습니다. 1,400억 그러니까 원치. 지어주면서 지급 보증을 해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금융기관한테 이제 3%대로 굉장히 저리에 좀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인제스피디움의 태형건설이 1년에 한 100억씩 계속 유상증자로 돈을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상반기에만 80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스피디움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 의견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좀 명시가 돼 있을 정도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PF 리스크가 좀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터지면 지금 PF 쪽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인제스피디움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조금 어려운 이제 자회사까지 조금 파급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한신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형건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여전히 발행 금리가 10%를 넘고 일부 현장에서 이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등 조달 환경이 좀 어렵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여력이 좀 충분하고 PF 보증 현장이 서울 이내에 사업성이 좀 양호한 곳들이라서 위험 통제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고, GS건설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PF 보증액은 자기 자본 20% 이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착공 사업장이고 지방 사업장이라서 사업이 혹시 지연된다면 우발 채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코멘트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PF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총평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사실 PF 요 익스포저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PF계 사실 가장 큰 선이 새마을금고였는데 이 신규 취급 이미 중단을 했고, 네. 이 제일 큰 곳이 신규 취급을 중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부터 좀 굉장히 PF 업체들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도 이제 증권사한테 PF 부실 관리를 좀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때부터 조금 증권사들도 좀 소극적으로 많이 변했고, 시중은행이랑 이제 손해보험사 여기는 뭐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고, 그래서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사 일부 정도만 뭐 PF 같은 경우에는 검토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PF는 이제 선순위 대출도 10%에서 12% 정도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중후순위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굉장히 조달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기금 그걸 까봤다가 좀 많이 놀란 게 주택기금 그 재무제표 이제 주석상에 보면 대손 충당 쌓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정부 외 대여금이 140조가 넘어요. 규모가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내 대여금도 또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것도 정부 대여금도 한 16조 정도가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면 현재 1년과 1년 후 만기돌에 대여금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이게 6조예요. 이미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쌓아놓은 금액이죠. 그렇죠. 충당금이니까 이게 근데 작년보다 한 10% 정도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인데 23년도 더 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상황이야. 부동산 관련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집을 져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전세자금 대출이 꽤 많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예, 그래서 이거 참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국민주택 채권 발행하면 됩니다. 채권 막 계속 그냥 발행하면 돼. 요즘은 근데 국채도 막 한전채도 그렇고 은행채도 그렇고 막 발행하면 또 채권 시장 또 연달아 쭉 힘들어지잖아요. 그럼요. 기업들 지금 조달하기가.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음대로 발행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참. 하여튼 어렵네요. 뭐 이게 지금 부동산 공화국이 돼가지고 이제 전 국민과 전 국가를 이제 담보 잡고 같이 흔들고 있는 힘든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도 발표를 한 것 중에도 내용이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 보증 규모를 5조 원 정도 확대를 해서 각각 15조 원, 10조 원 또 보증하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 규모는 계속 이렇게 늘려주면서 그래서 조금 부실을 좀 막아보자. 부실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뭐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더 눈덩이가 또 부채로 또 더 맞겠다는 얘기잖아. 부채 땡겨갖고 더 맞겠다. 부채 땡겨서 더 맞겠다. 뭐 이 얘기인데 참 이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금 규모 뻔할 텐데 이 정도면은 뭐 자본금은 뭐 거의 다 먹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일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연휴 전에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거의 바닥이야. 왜냐하면 내가 못 샀어, 별로. 조금밖에 못 샀어. 무서워서? 아니 버튼이 잘 안 눌러져요. 눌러야지. 신나게 누르다 아싸 이러다가 또 사죠? 그럼 내일 사지 뭐, 이거예요. 내일 사지 뭐, 어차피 떨어지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둔해졌습니다. 매수 버튼이 상당히 둔해졌다는 거. 끝이 다가오고 있다. 네. 네. 맞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도 맞길 틀렸어? 바랬는데 각방꿀 아니길 바랬는데 계속 틀려. 네. 예. 네, 저희는 내일 마지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